안녕하십니까. 별리사스쿨 엔스 자연과학개론팀에서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명선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부터는 뭘 시작을 할 거냐면 우리 이제 2월에 있을 시험에 62회 별리사 1차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시죠? 3시간씩 계속 강의를 찍고 있는데 3시간 찍고 3시간 찍고 있는데 그 3시간 찍을 동안에 즉 1시간당 보통 20문제 정도를 제가 해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에 1시간을 끊어서 1시간을 끊어서 이 시간당 20문제씩 하다 보니까 3시간 정도면 대략 60문제 정도를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타이틀을 여기다가 6배수 모의고사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6배수 모의고사를 우리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제 계획은 그러니까 오늘이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6배수 모의고사, 여기는 6배수 모의고사를 한 30개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머리, 최종 서머리를 하는 시간이 좀 있겠고, 여기는 최다 오답 문제나 아니면 개념, 최다 오답 문제나 개념들을 좀 추려서 다뤄보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의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탑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6배수 모의고사 첫 시간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 정리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면서 계속 취약한 부분,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라고 합니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는데, 이 판게아가 점점 이동하면서 헤쳐 모여서 현재와 같은 현재 대륙들이 배열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리된 대륙도 있고 합쳐진 대륙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헤쳐 모여니까 일종의 대륙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베게너의 이론은 지도 위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일종의 수평적인 이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지층이 땅덩어리가 침강한다, 융기한다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이 대륙이동설은 수평 이동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어요. 자, 말장난 좀 쳐 있는데 고생대 말에 제시되었다. 참고로 고생대 말에 인간이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고 보면 20세기 초반에 제시되었다. 1912년에 대륙에 이동에 관하여, 그 다음에 1917년인가 19년에 대륙과 해양의 기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등장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고,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우리 몇 번? 1번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말장난을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륙이동설하고 연계가 돼서 대륙이동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대륙이동설은 대륙이동의 원동력,
즉 동력이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대륙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움직인다.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동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했었단 말이죠. 베게너 같은 경우는 뭐 달의 기조력 때문이다. 지구가 자전해서 생기는 원심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멘틀 대류설은 1929년쯤에 홈스라는 과학자가 지각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멘틀 대류설 지각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대륙이 멀어질 것이고 하강하는 부분에선 대륙이 가까워질 거다라고 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륙이 움직이는 이 대류라고 하는 원동력이 되는 이 동력원이 뭐냐? 멘틀 내부에는 땅 깊은 곳에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녀석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대류가 발생하고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면 서로 말려 올라가게 되면서 두꺼운 습곡 산맥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다 이 멘틀 대류설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다만 정확한 수치 자료를 끌어내거나 확실하게 증명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이르는 과정에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침체기를 겪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요 세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대륙이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륙 분포의 변화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륙이 있었는데 여기 대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적도가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응? 적도. 그럼 적도에 거대한 대륙이 있어. 여기는 바닷가랑 가까워. 여기는 너무 바다에서 멀리 있어. 흔히 대륙도가 크다라는 말도 쓰는데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송합니다. 비열이 큰 물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고 뭐 연교차도 크고 이런 식으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바닷가 지역은 해양성 기후라는 기후를 나타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있던 땅덩어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쪽으로 일부 떨어지고 한 녀석은 여기까지 떨어졌다. 여기는 또 일부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뭐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도에 걸려 있고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적도에 걸린 해양성 기후. 여기는 좀 더 중위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여기는 고위도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추워지고 땅덩어리가 작아지니까 이 전 상황은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대륙 분포의 변화는 그 특정 지역의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대륙 분포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이렇게 변하는 원인은 판의 이동 때문이다. 멘틀 대류 때문에 생기는 판의 이동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대륙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요 윗부분 한 이만큼이 이쪽으로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 지점이 여기서는 여기 와 있을 텐데 요 빨간 동그라미 친 지점이랑 여기랑 같은데 분명히 위도가 이만큼 변했어요. 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요 지점이 과거에 여기 있었다는 거,
현재는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지역에 존재하는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빨간 점 자리는 예를 들어서 뭐 복각이 플러스 40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 뭐 5천만 년 전 돌덩어리를 봤더니 복각이 플러스 10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플러스 10도인 곳에서 만들어진 돌덩어리가 지금은 그 땅덩어리가 여기까지 이동해 와 있구나라고 하는 대륙의 이동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얘는 여기 있었어, 또 얘는 여기 있었어, 얘는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럼 요 세 가지로 그려놓은 땅덩어리가 옛날에는 거대하게 합쳐져 있었구나라는 걸 끌어내는 과정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정보가 바로 잔류자기 또는 고지자기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륙 분포의 변화가 있었고, 그게 기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끄집어낼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간만에 그림 문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변시에는 그림 문제가 굉장히 빈도수가 적어요. 하지만 그림을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없는 문제도 풀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그림 없는 문제만 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어쩌다가 한 개, 두 개 정도 나왔을 때 난이도가, 심리적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일종의 철칙은 일단 그림 있는 문제를 최소한 3분의 2 이상 풀어봐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쪽에 대비를 하자. 그래야 쉬운 문제도 같이 동시에 커버가 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선생 모의고사에는 그림이 너무 많아. 실제로 변시에는 그림 있는 문제 많이 나봐야 2개 나오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자, 그림 가는 현재의 대륙 분포. 뭐 굳이 현재라고 안 알려주더라도 세계 지도의 모습, 우리 익숙한 지도의 모습이 이 지구본 위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 2억 5천만 년 전,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게 초대륙 판게아라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다가 부록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초대륙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전에도. 그래서 약 33억 년 전에 콜롬비아 초대륙, 그리고 또 요 비슷한, 여기서 이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0억 년 전쯤에 발바라 초대륙. 이름 몰라도 됩니다. 바뀐 것 같네요. 여기가 발바라 초대륙이고 여기가 콜롬비아 초대륙. 이게 연구한 사람들에 따라서 시간대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대략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 초대륙. 그 다음에 약 3억 년 전에서 한 2억 5천만 년 전쯤에, 이거 전자를 안 썼네요. 이때 이제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 얘기 나오고 대륙이동설 얘기 나오면 여기부터 따지는데, 제가 지금 이걸 써드린 이유는 이 전에도 지금 여기서 빠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제일 대체로 무난하게 알려진 것들만 몇 개 써드린 건데, 뭐 여기 막 18억 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겠어요? 이 사이에 해처모여라는 거는 아주 수십 번에 가깝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여기서부터만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로 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게 2억 5천만 년 전이에요. 얘는 현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2억 5천만 년 전에는 대서양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대서양이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라시아, 이 사이 여기가 대서양인데 굳이 여기를 오른쪽에다가 라인으로 잡으면 한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요렇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지금 붙어 있어요. 즉 2억 5천만 년 전에는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태평양에는 해양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곳이 존재한다. 뭐 굳이 얘기하면 이 나머지 부분이 태평양, 여기 태평양쯤 될 텐데 이쪽은 되게 넓은데 여기가 없었어요. 그죠? 넓은데 없었어. 근데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생겼으니까 분명히 태평양이라는 바다는 좁아졌을 거라고. 좁아졌다는 얘기는 판이 생성되는 곳도 일부 있겠지만 판이 소멸되는 곳도 분명히 태평양에는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내리면 대서양에는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발산형 경계만 존재합니다. 요거만 존재합니다. 근데 태평양에는 뭐가 존재한다? 태평양에는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대륙 주변에 각종 해구들, 뭐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저쪽에 또 뭐냐, 알래스카 쪽에 있는 해구들, 이런 해구들까지 또는 페루, 칠레 해구까지 굉장히 많은 해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래스카 쪽에 이제 안류산 해구라고 있고요. 아무튼 해양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해구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미래에는 모든 대륙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질 것이다? 무조건. 그럼 이 상황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또 초대륙이 될 수 있을 건데 초대륙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대륙이 멀어지기만 하겠어? 합쳐지려면 가까워지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제가 지금 60문제씩 6배수 모의고사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계열의 문제가 많게는 서너 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모의고사 6개 분량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그거 참고하시고 미세하게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덜 암기가 되어 있는지 또는 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약간 내가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구과학은 아시다시피 다 맞추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까지 아니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너무 얕보지 말고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무튼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낸 거고요. 각종 판의 경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라든지 수렴형 경계, 즉 소멸 경계인 해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나머지 여기 해양지각, 대륙지각, 뭐 암석권 등등등이 표시되어 있고 연약권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의 운동에 대한 판구조론에서 언급되는 기본 개념을 지금 여기서는 쫙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좀 개론적인 내용이겠죠. 멘틀 대류는 연약권에서 일어난다.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 연약권에서 내부와 위쪽의 온도차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 맞는 말이고요. 연약권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유동성을 띠고 있는까지 맞는데 액체가 아니라 고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이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또는 과거의 원시지구가 만들어질 때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 미행성 충돌에 의한 열에너지 등등등이 이 멘틀 대류의 원동력인데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 제일 많더라. 자,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이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이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열곡대에서의 화산 활동. 열곡대가 뭡니까? 해령 정상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부. 해령의 가운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있는 여기. 잘 그렸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를 열곡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멘틀 대류의
상승 때문인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하와이의 화산활동. 얘는 하와이라고 하는 화산섬 밑에 열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이 있고, 판이 있고, 위에 바다가 있는데, 하와이라는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밑에는 뭐가 있다? 여기 이제 화산들이 몇 개 있는데, 밑에 마그마의 방에서 올라오는 녀석이 뭘 만든다고? 이 화산을 만들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마그마가 분출하는 게 맞는데, 얘는 열점이라고 하는 마그마의 방에서 나타나는 거고, 저 밑에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서 이거는 플룸 구조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판의 이동에 의한 건 아니죠. 조심할 거. 하와이 섬, 하와이 주변에 있는 화산섬들의 배열 방향이라든지 그런 배열에 관련된 내용이면은 판구조론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판구조론으로 발산형 경계라서 생기는 화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습곡 산맥 생기는 거 판의 멘틀 대류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형 수렴 경계.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판구조론에서 설명하는 게 맞겠고, 호상열도도 어디냐? 해구와 나란하게 발생하는 해구가 있죠. 해구가 있는데 해구와 나란하게 발생하는 화산 활동이 빵 터져가지고 생긴 화산섬들이 이렇게 배열이 쫙 되어 있어요.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수렴형 경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그린 그림에서 해구에서 육지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계 라인이 잡히는데 겔베니오프대. 지금 다 판구조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2번만 판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플룸 구조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플룸 구조론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7번으로 가봅시다. 태평양과 대서양 주변의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변동대라는 말은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하고 다 연계가 돼요. 변동대라는 단어는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 화산대와 지진대를 보통 합쳐서 표현하는 곳인데, 그래요. 한번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일 유명한 곳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변동대 또는 조산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해령.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뒤에 해령자 생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양 해령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구라고 하는 곳 뭐 있죠? 해구? 알류산 해구. 해구자 뺍니다. 일본 해구, 필리핀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습곡 산맥으로 뭐가 있어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등등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데가 바로 변동대인데, 태평양 주변의 변동대에 보면은 태평양을 둘러싸는 태평양 주변에 또 대서양 주변에 라고 되어 있는데, 대서양에는 얘밖에 없어요. 대서양 중앙 해령. 즉 대서양을 잠깐만 여기다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국, 남아메리카, 그다음 유럽, 유라시아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주변은 여기가 이런 데가 판의 경계가 아니야. 자, 태평양은
판의 경계가 맞아요. 그래서 태평양 주변이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요 지역인데, 자, 태평양 주변은 해구가 발달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대륙지각하고 섞여서 어떻게 된다? 현무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로 제일 유명한 곳이 이쪽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산암의 어원이 안데스 산맥에서 많이 발견되는 암석. 수렴이온 경계에서 파고들고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유문암질 마그마랑 섞여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안산암 벨트라는 말도 씁니다. 안산암 벨트라는 말도 써요. 아무튼 맞는 말이고요. 이 태평양 주변에 이제 해구가 있고 화산섬이 만들어지면 호상열도가 생길 수도 있고 안데스 산맥 같은 곳은 습곡 산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습곡 산맥에 화산이 박혀있는 화산호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은 그런데 대서양 주변에는 판의 경계가 있다 없다?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자, 대서양은 가운데가 판의 경계이고 대서양에서는 주변에서 화산활동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잘 일어나지 않는다. 명심하시고 태평양은 당연히 불안정한 동네고요. 자, 그 다음 8번. 화성암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성암은 화산암보다 조립질이다. 이 화성암 얘기가 나오면 여기다 지우고 갈까요? 화성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암기자료 자 볼까요? 화성암 암석 이름 아니에요. 얘가 지표면 가까운 곳에서 급히 식어서 만들어진 세립질 화산암.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빨리 식어서 된 조립질 심성암. 그래 놓고 여기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 다음에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이 윗줄과 아랫줄은 입자가 미세하냐, 입자가 조밀조밀하냐. 세립질은 작단 얘기예요. 빨리 식어서. 이건 제법 크다란 뜻입니다. 제법 크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식어서 기풀심 일울성.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어둡다. 이쪽으로 갈수록 밝다. SiO2 함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많다. 이쪽은 적다. 66% 이상, 52% 미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밝은, 이쪽은 어두운, 섞인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낯선 용어들이 나옵니다. 심성암은 화산암보다 상대적으로 조립질인 거. 맞는 말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염기성암, 산성암 써놨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암,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암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염기성암이 굳이 세립질이다? 염기성암이면서 세립질. 얘는 산성암이면서도 세립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석영의 화학식이 SiO2예요. 이거의 함량이 많을수록 이것도 기준이 다르죠. 색깔이 밝다라고 해야 됩니다. 밀도가 작고. 아무튼 3번도 틀렸고 결정의 크기가 큰 것을 조립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유리질은 뭐냐? 세립질보다 더 작은 입자는 입자가 아예 성장할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입자의 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유리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도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그마의 냉각수도가 빠를수록 조직이 큽니까? 냉각수도가 빠르면 너무
빨리 식어서 서로 뭉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작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세립, 립자가 세, 미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4번, 5번 다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9번 그림은 화성암을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학 조성에 따라서 자, 또 이거죠. 지울 뻔한 거를 잠깐 살리면 세립질, 조립질 여기 쭉 나와 있는 요 표 가지고 따지는 건데 A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다. A하고 B 라인은 냉각 속도가 빠르면 세립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C하고 D는 느리다니까 조립질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B하고 D는 SiO2 함량이 많다고 돼 있으니까 밝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어둡다.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하면 그대로 A, 여기가 B, C, D 정도 되겠네요. 그럼 A는 C보다 조립질이다? 아니라고요. 세립질, 세립질, 조립질, 조립질. 자, 틀렸고. B는 C보다 색깔이 어둡다가 아니라 밝다가 돼야겠고, 그죠? 그러면 마그네슘과 철의 함량은 C가 D보다 많다. SiO2 함량과 이 녀석의 함량들은 서로 반대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SiO2 함량과 뭐의 반대? 칼슘과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은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는 거. SiO2 함량이 많으면 밝다. 여기는 어둡다. 그리고 밀도가 크다. 여기까지 연계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퇴적암의 생성 과정입니다. 판구조론, 대륙이동설, 화성암까지가 좀 한 묶음으로 한 9번까지 풀어봤고 10번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성작용을 두 개로 구분해놨어요. 압축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를 공식적으로 다짐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엔 여기 나와 있는 교결작용, 즉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속성작용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속성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압축작용을 하게 되면 그 입자들 사이에 빈 틈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 보이죠? 공극 점점 줄어듭니다. 왜? 압력 때문에. 따라서 같은 공간 내에 입자가 많아지니까 밀도가 커진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겠고, 이 교결작용을 거치면 퇴적물의 밀도는 또 이거 틈새를 메꾸는 거예요. 틈을 메꾼다. 메꾼다예요? 메운다예요? 모르겠습니다. 자, 틈을 메꾼다. 그러면 채워지는 거니까 전체 질량이 새로운 물질로 뭐 석회질, 철질 같은 성분들이 암석의 틈새를 메꿔서 총 질량이 늘어나는데 부피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부피는 그대로인데 질량이 느니까 당연히 밀도가 커지겠죠. 압축을 해도 커지고 밀도는 커지고 교결작용이라도 밀도는 커집니다. 4번이 틀렸고, 교결작용은 제가 쓱 말씀드렸는데 주로 석회물질, 탄산염 또는 SiO2와 관련된 성분들, 또 물속에 녹아있던 철이온들이 앙금 생성 반응 일으키면서 메꿔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역시 속성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이 퇴적암 된다. A는 화산재 같은 것들이 아마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산재. 반면에 지표면에 노출된 암석이 부서진 것들을 여러 가지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자갈, 모래, 점토 등등이 들어가게 될 거고, 해수에서 침전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이온들이 만든 앙금. 결국 얘네들이 다 퇴적물, 쇠설물도 퇴적물, 화산재도 퇴적물, 이것들이 쌓이면 퇴적암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알다시피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또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유기물의 일부가 암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쇠설성, 화학적, 그 다음에 유기적, 요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여암, 사암, 셰일, 그 다음에 응회암이라고 한 녀석도 있었고요. 화산재 쌓인. 화학적으로는 석회암이라든지 아니면 암염이라든지 석고 같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인하다 보니까 얘들은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뭐 NaCl이라든지 아니면 CaSO4의 물 분자 2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석회 물질이 신체 일부로 되어 있던 여러 생물들은 그것들 자체가 유기적, 유기물이 석회암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석탄이 될 수도 있고, 척트라고 하는 여러 작은 생물들, 미생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생물들의 흔적들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응회암은 화산재, 그러니까 D가 지금 이 그림에서 교결작용이 되는 거예요. 교결작용, 아니, 교결이 된다. 속성작용이 되는 거예요. 다짐, 교결, 합쳐서 속성작용. 자, 응회암은 A와 D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 되겠고, 규암은 참고로 변성암입니다.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버린 변성암. 얘는 변성암이니까 이 그림 속에서 생성 과정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암은 B와 D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B는 맞는데 B와 D, C는 아니죠. B와 D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럼 정답은 기억 티귿이 되겠네요. C는 화학적 퇴적암, 얘는 쇠설성. BD 쇠설성, AD도 쇠설성, CD는 화학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퇴적암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화석이 들어있다. 네. 무조건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는 화석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경우가 있다. 뭐 기억은 그냥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화석이 들어있다. 오케이. 불규칙한 줄무늬. 참고로 퇴적암의 특징 중에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딱 두 개로 정리하면 측리와 화석인데, 그러니까 측리가 있다가 아니라 측리가 가능하다, 화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측리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퇴적암이야. 화석이 있어, 퇴적암이야. 근데 퇴적암에 모두 측리가 있냐?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다고요. 자, 아무튼 측리는 쌓일 때의 수면과 뭐 해수면이 될 수도 있고 호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화석은 뭔지 알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불규칙한 줄무늬라고 해놨어요. 불규칙한 줄무늬는 보통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줄무늬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염리라고 해서 변성암에 존재하는 줄무늬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광물 입자가 서로 맞물려 있다란 얘기는 주로 조립질 화성암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화강암이라든지 반려암이라든지 그런 애들. 맞물려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열과 압력을 좀 받은,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가 제일 무난하고 뭐 변성암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퇴적암은 아니야.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에도 제가 한번 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뭐 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르게 문제를 바꿔보긴 했지만 얼마나 바꿨는지 저도 지금 계량이 안 되네요. 자, 아무튼 봅시다. 퇴적암에 나타나는 이러한 무늬들을 우리는 퇴적 구조라고 부르는데, 퇴적 구조를 통해서 퇴적 당시의 환경을 또는 기후를 추정할 수가 있는 애들이고, 밑에 요 줄무늬 여기
여감층 말고 위에 있는 사암층에 있는 걸 사층리. 그 다음에 여기 층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건열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흰색으로 써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층리, 여기는 건열. 그러니까 사층리와 건열 정도. 제1층의 건열, 3층의 사층리. 층리가 경사져 있다. 물이 계속 지금 여기선 이렇게 흐른 겁니다. 저 옆에서 보면 저 뒤쪽으로 흐른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저 뒤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뒤쪽으로 흐른 거니까 대충 합치면 이 정도로 흘러갔겠네요. 건열은 건조한 지역. 자, 셰일층은 형성 과정에서 물 밖으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대기에 노출되었고 균열이 발생했단 말이야. 땅 쩍쩍 갈라지면서 건열이 됩니다. 3층에 나타난 퇴적구를 통해 퇴적물이 이동한 방향, 흐른 방향, 바람이 분 방향 등을 알 수가 있죠. 여감층이 퇴적될 때는 3층이 퇴적될 때보다 유속이 느렸다. 그냥 여감층은 입자가 커서 무거워서 제일 밑에 가라앉았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유속이 느리면 미세한 애들도 가라앉기 좋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진 않고 정답은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그림 가완하는 두 종류의 단층을 나타낸 건데 단층 하면 제일 무난한 단층이 뭡니까? 가는 그림 속에 정면에서 지금 이쪽에서 쳐다본다고 가정을 하면 가는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만들어진 단층이 됩니다. 정단층이 되겠고요. 나는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반이 올라간, 상반이 내려간 정단층, 여기는 역단층. 그럼 앞에서도 우리 다른 강의에서도 했지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 여기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판구조론하고 연결 지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발산하는, 잡아당기는 발산형 경계, 여기는 수렴형 경계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바로 선제 나오죠. 가에서 A는 상반, 아니 A하고 B 중에 B가 상반입니다. 단층면의 위. 밑에 있냐 위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 아래. 단층면의 위, 아래. 그죠? 가에서 A는 상반 틀렸어요. 가는 정단층, 나는 역단층이다. 맞는 말이고요. 판의 수렴형 경계는 양쪽에서 미는 힘인 횡압력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더 많이 발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습곡 산맥 있는 곳 또는 뭐 해구가 있는 쪽, 그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역단층 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습곡 같은 게 횡압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접한 세 지역이라고 해놨어요. 지우고 볼까요?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 ABC의 지질 단면이다. 이 지역에는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다. 아, 응회암이 있는데 응회암이 다 동시에 쌓인 거기 때문에 열쇠층이 되는 근거로 쓰란 얘기예요. 그럼 열쇠층이 어딜까요? 응회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럼 응회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을 연결하면 얘랑 같은 시기의 층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장 오래된 층은 얘일 거예요. 색깔 파란색을 해볼까요? 가장 오래된 녀석, 가장 올드. 가장 최신 녀석은 이 응회암보다 뒤에 나오는 애가 제일 많은 얘가 이 녀석이 가장 최신형, 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A와 B에 있는 이암층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요거 이암층.
요거 이함층, 여기도 이함층이 나오고 있어. 이함층, 이함층. 같은 시기에 퇴적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응회함보다 얘는 위고 여기는 아래이기 때문에 응회함보다 한참 나중, 여기는 응회함보다 한참 전. 뭐 같은 층이 여러 층에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데 같은 시기는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얘를 기준 삼아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암석층은 어디에 있었어요? B에 있었어요. 가장 올드한 층. 응회함층 밑에, 응회함층 밑에, 더 밑에. 여기 밑에. 그럼 여기가 더 오래됐겠죠. 지층 누중의 원리. 지층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밑에 게 오래된 거다. 그럼 A, B, C에 있는 여감층은 여감층 어디 있나요? 여감층 빨간 화살, 빨간 별표 다 응회함층 밑에 있으니까 거의 동일한 시기에 퇴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끼인 것도 없고요. 정답은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조금 있어 보이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층을 굳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요거 잘 보고 보세요. 일단 여기 잘 안 보이니까 C가 제일 먼저 쌓였어요. 뭐 굳이 얘기하면 C가 쌓였고, C가 쌓이고 나서 습곡이 있고, 지층이 뭐 휘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단층도 있었어요. 살짝 역단층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게 층이 구분이 안 돼서 하여튼 단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층 생기기 전에 습곡이 있고 나서 단층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요 A란 녀석이 관입을 했었습니다. A가 관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단층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층이 기울었어요. 지층이 기울어진 그런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다? 기울어지기 전에 부정합이 생겼고, 부정합 여기입니다. 부정합 생길 때 분명히 수평이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기울어진 거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쌓였어요? 여기 알파벳 뭐라고 써 있나요? D라고 써 있는데 A, C가 쌓이고 습곡, A 관입, 단층, 부정합, 그 다음에 D. 그리고 나서 누가 또 관입을 했다? B가 관입을 합니다. 관입하기 전에 이제 기울었죠. 기울어진. 그리고 나서 B가 관입을 또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합이 또 있고, 제일 위에 F라는 애가 쌓였습니다. A, B, C, D 다 있나요? A, B, C, D, E가 없네요. E. 위에가 E군요. A, B, C, D, E군요. 이게 E. 요렇게 된 건데, 자, 이제 볼게요. A하고 B에 보니까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이, 얘를 우리는 모원소라고 부르고, 자원소. 모원소의 양이 1이냐, 2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8분의 1이냐. 그래서 반감기 한 번 거쳤다, 두 번 거쳤다, 세 번 거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점 이렇게 표현하자 그랬는데, 일단 그림 속에 단층이 요 A가 보니까 요렇게 경계로 나와 있는 곳에서 상반 하반으로 보이는데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역단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가 써 있는 요쪽이 요 단층면에서 상반인데 상반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죠? 수평으로 요 C층을 놓고 나면 단층이 한 이 정도 생긴 거고 올라간 거고 나중에 기울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역단층에 맞겠고, A는 모원소의 양이 12.5%라고 써 있어요. 분수로 하면은 8분의 1이죠. 반감기 띵띵띵 3번. 여기 반감기가 1억 년이라니까 3억 년이라고 해야지 맞겠습니다.
3억 년 전이라고 해야겠고, 지층의 생성 순서는 요 스토리들 빼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CADBE. CADBE. 맞았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암기할 내용이 좀 나오죠? 그림 가와에서 다는 지질시대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과학에 이런 유치 뽕짝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가는 삼엽충이고요. 이런 유치 뽕짝인 문제가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워 먹어야죠. 나는 뭡니까? 암모나이트라는 녀석이고요. 얘는 뭐냐, 이거 뭡니까 이거? 응? 뭘까요? 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뭐냐, 개인가? 개? 뭐 아무튼 뭐. 딱 봐도 사지가 달려있는 걸로 보이고 다리 좀 긴 거 보니까 뭐 한 포유류쯤 되는 것 같아요. 갈비뼈도 있고. 가장 먼저 출현한 생물은 가이다.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정황상 신생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설마 개는 아니겠죠. 뭐 검치호랑이 뭐 이런 것쯤 아닐까 뭐 싶긴 한데, 나 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애들을 표준화석이라고 불러요. 표준화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왜? 중생대에만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딱 봐도 다리가 있는 거 보니까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맞겠죠?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지질시대를 원그래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러니까 시생누대, 원생누대, 여기까지 묶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렇게 구분이 되겠죠. 여기 중간에 화살표를 요렇게 해봅시다. 잘라먹고 되게 기니까 한 46억 년 전부터 해서 쭉. 근데 시생누대하고 원생누대를 나누는 기준이 대략 25억 년 정도 되고, 연전 뺄게요. 한 5억 4천만 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원생누대가 한 20억 년 정도 되고요. 시생누대가 대략적으로 한 41억 년 전부터 봅니다. 그럼 41억에서 25억까지면 이거 16억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생누대가 조금 짧고요. 원생누대가 오히려 좀 더 깁니다.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럼 여기는 뭐라 그러냐? 46부터 41까지는 명왕누대라 그래가지고 알려진 게 별로 없는 시대라고 보통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써봤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 약 2억 4,500만 년까지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분위기상 E가 고생대, D가 중생대, C가 신생대인 게 보입니다. 그럼 C 시기에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네. D 시기에는 빙하기가 없이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다. 중생대에는 제일 추웠을 때가 요즘 수준. 보통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2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 시기에 신생대에는 육상의 생물이 최초로 출현하였다. 이 시기가 뭔가요? 이 시기가 신생대가 아니죠. 고생대죠. 고생대의 육상의 생물이 최초로 출현하였다. 고생대 중후반 오르도비스기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지의 생물이 등장하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지구의 평균 해수면과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고생대고요. 여기까지 중생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신생대예요. 자, 이쪽이 현재라고 돼 있으니까 현재. 중생대 초기, 중생대 말기, 기온이 이쪽이 더 높네요. 초기가 온난? 아니, 말기가 더 온난. 자, 그 다음에 중생대는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평균 해수면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금 볼까요? 초기보다 말기가 기온이 높았더니 해수면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빙하의 분포 면적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좁았을 것이다. A 시기 볼까요? 평균 기온. 그 다음에 B 시기는 평균 기온이 더 낮아요. 어디가 더 빙하가 더 많을까요? 추울 때 많겠죠? 그러면 좀 더 따뜻할 때 A 시기가 빙하의 면적이 좁았겠죠. 둘이 비교를 한다면. 추우면 빙하 면적은 넓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지구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46억 년 전, 그 시간을,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24시간. 46억 년을 24시간으로 쪼개면 대략 1시간이 2억 년 조금 안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생물이 최초로 출현했다는 건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쯤이란 말이에요. 그럼 46억에서 38억까지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간 겁니까? 한 8억 년? 8억 년을 시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몇 시간? 4시간이 넘겠죠? 한 4시간? 4시간 넘을 거예요. 얘가 2억 년 좀 안 되니까 4시간이 좀 넘어요. 아무튼 생물은 15시에 출현했다기보다는 되게 이른 시간에 출현했을 겁니다. 한 여기 어디쯤? 한 여기 어디쯤에서 출현했을 거예요. 15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한 6억 년 정도가 고생대 시작이라고 근사치로 본다면 6억 한 3시간 전 하나 둘 셋 이때가 고생이 없었군요. 고생대 시작이란 말이야. 그럼 거의 이쪽으로 삥 돌리게 되면 대략 원생두대 여긴 시생두대니까 한 여기쯤이라고 기억은 보는 게 맞겠고, 바다에서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거는 언제쯤?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그럼 23시 전후. 이게 번성한 기간이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니까 3시간이 넘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3시경 중생대.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하였다.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비례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20번까지 했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21번부터 문제풀이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